꿈의 가치 1100조 원, 스페이스X가 예고한 역대급 투자 기회. 인류의 화성 이주라는 원대한 비전을 실현 중인 스페이스X가 마침내 자본시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현재 기업 가치를 약 8,100억 달러, 한화 약 1,100조 원 수준으로 평가받는 세컨더리 거래를 논의 중이며, 이 과정에서 내부 투자자들에게 2026년 말경 기업 공개 IPO를 검토 중이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밸류에이션의 의미. 스페이스X가 목표로 하는 1,100조 원이라는 가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상징성을 가집니다. 이는 최근 전 세계 AI 열풍의 중심에 서며 약 5,10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은 오픈AI를 가볍게 웃도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때 일론 머스크의 화성 정착 계획을 허황된 꿈이라 치부하던 시장의 시선이 이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투자 이벤트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화성이라는 꿈을 지탱하는 현실적 무기, 스타링크. 스페이스X가 이토록 천문학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40층 아파트 높이의 로켓을 스스로 착륙시키는 경이로운 기술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바탕에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라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수익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성이라는 미래의 비전이 스타링크를 통해 현재 우리 머리 위하늘에서 폭발적인 현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비즈니스로 변모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우주 투자 시대의 개막. 결국 스페이스X의 행보는 인류의 가장 원대한 꿈이 어떻게 거대한 투자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가 지금 이 순간 스페이스X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 스페이스X가 열어갈 우주 투자 시대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100조 가치의 진짜 엔진 스페이스X를 괴물로 만든 수직 계열화의 마법. 전 세계가 스페이스X가 보여주는 경이로운 로켓 재착륙 기술과 화성 이주라는 원대한 비전에 열광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스페이스X의 진정한 공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술 너머 기업의 근본적인 구조 그 자체에 숨겨져 있다. 스페이스X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낸 비밀은 바로 수직 계열화라는 아주 고전적이지만 강력한 경제 전략에 있다. 수직 계열화란 언뜻 복잡해 보이는 경제 용어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집 짓기 과정에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통상적인 건축 과정에서는 설계를 건축가에게, 시공을 건설사에, 내부 인테리어를 별도의 전문 업체에 각각 맡긴다. 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업무를 분산시키는 전통적인 효율화 방식이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이 오랜 관행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들은 로켓의 기초 설계부터 핵심 부품인 엔진 제작, 동체 조립, 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최종적인 발사와 관제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의 80에서 90%를 회사 내부에서 직접 소화한다. 마치 설계부터 시공, 인테리어까지 단 하나의 회사가 모두 도맡아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이례적인 구조다. 언뜻 무모해 보일 정도로 모든 것을 내재화한 이 전략에는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두 가지 치밀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 첫 번째 목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혁신의 속도다.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과 같은 기존의 거대 우주항공 기업들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외부 협력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작은 부품 하나를 설계 변경하려 해도 수많은 회사와의 지난한 조율 과정과 몇 달에 걸친 서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면 모든 것을 내부에 둔 스페이스X의 속도는 차원이 다르다. 엔진 개발 중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엔지니어는 복도를 걸어가 옆 부서의 설계팀과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설계를 수정한다. 수정된 설계는 바로 다음 날 테스트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민한 의사결정과 즉각적인 실행력의 차이가 쌓여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대한 혁신의 격차를 만들어낸 것이다. 두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바로 비용 절감이다. 우주 발사체 비용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엔진을 포함한 일단 로켓으로 전체 비용의 약 60%에 달한다. 과거에는 이 비싼 핵심 부품들을 외부에서 높은 가격에 조달해야 했지만 스페이스X는 이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중간 유통 마진과 외부 의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다. 결국 스페이스X의 진정한 저력은 눈에 보이는 로켓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구현해내는 수직 계열화라는 독보적인 생산 시스템에 있다. 이것이 바로 몽상가처럼 보였던 그들의 계획이 그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로 인정받는 진짜 이유다. 스페이스X가 우주 산업의 넘사벽이 된 진짜 비결.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두 가지 축. 지금까지 인류의 우주 개발 역사에서 로켓은 일회용품이었습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최첨단 장비가 단 한 번의 임무를 마치고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비유하자면 최고급 슈퍼카 페라리를 사서 딱 한 번 주행하고 폐차장에 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효율의 극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당연시되던 관행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왜 로켓을 회수해서 다시 쓰지 않는가? 업계의 수많은 전문가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비웃었지만 스페이스X는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그들이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기반은 바로 강력한 수직 계열화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기존 항공우주 기업들처럼 비싼 엔진과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사와서 재사용 실험을 했다면 초기 몇 번의 폭발과 실패만으로 회사는 파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는 부품의 80% 이상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했기에 실패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재정적 재앙이 아니라 다음 발사를 위한 귀중한 데이터 확보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가져온 결과는 숫자로 증명됩니다. 과거 나사에서는 우주왕복선이 화물 1kg을 우주로 보내는 데 들었던 비용은 약 54,500달러, 약 7천만 원대 중후발로 추정됩니다. 반면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 펠컨 9은 이 비용을 킬로그램당 약 2,700달러, 약 300만 원대 후반 수준까지 낮춘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기존 대비 비용을 90% 이상 절감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은 혁명이자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성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수직 계열화가 효율적이라 해도 초창기 그 막대한 개발 비용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일론 머스크 개인의 자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 성공 신화에 숨겨진 또 다른 주역, 바로 정부 계약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초기부터 나사와의 화물 및 유인 발사 계약을 통해 확실한 고정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의 안보 관련 계약까지 수주하며 고객 기반을 넓혔습니다. 특히 2008년 회사 존폐의 기로에서 나사로부터 따낸 11억 달러, 약 2조 2천억 원 규모의 국제우주정거장 ISS 보급 계약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정부 주도의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었기에 재사용 로켓이라는 가장 비싸고 위험한 도박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스페이스X는 수직 계열화라는 내부 전략으로 개발 속도와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정부 계약이라는 외부의 든든한 자금줄을 바탕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우주 화물 트럭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 좋은 트럭이 있어도 실어 나를 짐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이 트럭에 무엇을 싣게 될까요? 우주를 가로지르는 인터넷 혁명 스타링크가 구축한 거대 경제 생태계. 스페이스X가 확보한 인류 역사상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우주 화물 트럭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트럭이라도 실어 나를 짐이 없다면 수익을 낼 수 없듯
일론 머스크는 이 막강한 발사체의 실을 궁극의 화물로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화성 탐사라는 원대한 꿈을 현실적으로 지탱해 줄 스페이스X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원입니다. 스타링크의 작동 원리는 명확합니다. 지구 저궤도에 수만 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촘촘하게 배치하여 지상 기지국이 닿지 않는 사막, 바다 한가운데 심지어 전쟁터까지 지구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는 폭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스타링크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7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매출 규모 역시 2025년에는 약 60억 달러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꿈의 기술이었던 로켓이 이제는 매달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는 비즈니스 발사대로 완벽하게 변모한 셈입니다. 스타링크의 진정한 저력은 치밀하게 설계된 세 단계의 시장 장악 전략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인 고객 시장입니다. 기존 통신 인프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오지 거주민들에게 스타링크는 유일한 디지털 연결고리가 되어주며 탄탄한 고객 기반을 다졌습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기업 고객 시장으로의 확장입니다. 그동안 항공기나 대형 크루즈선에서의 인터넷은 느리고 불안정하며 비용까지 비싼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하와이안 항공, 카타르 항공과 같은 대형 항공사들과 계약을 맺고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전 선박의 서비스를 도입하며 집과 같은 수준의 인터넷을 제공함으로써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영역은 정부와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비이지 시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스타링크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필수 자산임을 증명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기존 통신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스타링크는 드론 조종과 실시간 작전 공유를 가능케 하며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스타링크는 전 세계 정보에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스페이스X는 수직 계열화를 통해 발사 비용을 낮추고 그 빈자리에 스타링크라는 고수익 화물을 채워 넣음으로써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경제적 혜자를 구축했습니다. 우주를 향한 그들의 도전이 단순한 몽상이 아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요새를 구축한 스페이스X 난공불락의 경제학. 미 국방부가 스페이스X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수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이 다수의 군사 통신 계약은 스타링크가 단순한 민간 서비스를 넘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승자독식으로 귀결되는 네트워크 효과의 가장 강력한 형태를 목격하게 됩니다. 지구 저궤도를 도는 스타링크 위성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통신망의 속도와 안정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이는 곧 항공사, 글로벌 해운사, 그리고 각국 군대가 다른 대안 없이 스타링크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은 다시 더 많은 위성을 더 빠르게 쏘아 올리는 화수분이 됩니다. 경쟁사들은 이 무서운 속도전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스페이스X가 가진 자체 물류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들이 위성 하나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 타사의 로켓을 빌려 쓰며 수백억 원의 배송비를 지불할 때 스페이스X는 거의 원가 수준의 비용으로 자사의 위성을 우주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다른 차원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스페이스X는 지구 상공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인프라 고속도로를 독점적으로 건설했고 그 위를 지나가는 모든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림이 더 선명해지셨을 겁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비용의 혜자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스타링크라는 전 지구적 통신망을 완성해 BEC, BEB, 그리고 비정부 시장까지 싹쓸이하는 전략.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가 1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진 하늘의 제국에 감히 도전장을 내밀 세력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주 패권 전쟁 아마존의 반격, 그리고 스페이스X의 숨겨진 그림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구축한 하늘의 요새가 난공불락처럼 보였지만 이 거대한 독점에 아마존이라는 거인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마치 현대판 신들의 전쟁처럼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은 프로젝트 카이퍼를 통해 적외도 위성 인터넷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스타링크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는데 이제 와서 아마존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아마존은 회사의 미래를 건 13조 원, 100억 달러 이상의 초기 자본을 쏟아부으며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험 위성을 발사하고 2026년 상용 서비스 개시를 예고하는 등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이 이토록 자신만만해하는 믿는 구석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스페이스X를 위협할 세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막강한 인프라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위성 인터넷은 단순한 위성 발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상국과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인데 아마존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고 강력한 클라우드 인프라인 AWS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막 지상 인프라를 구축할 때 아마존은 이미 깔아놓은 AWS를 활용하여 출발선부터 다른 게임을 펼치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대한 고객 생태계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은 하이퍼 인터넷 서비스를 기존의 프라임 멤버십이나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여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독점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잠재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략적 발사 계약 아마존은 카이퍼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ULA, 아리안스페이스 등 스페이스X의 모든 경쟁사들과 역사상 최대 규모인 83회에 달하는 발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스페이스X를 제외한 전 세계 로켓 발사 역량을 거의 싹쓸이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계약한 로켓들의 개발이 늦어지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경쟁자인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을 돈을 주고 빌려 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이스X가 가진 무서운 시장 장악력입니다. 막대한 자본, 강력한 인프라, 거대한 연합군까지 아마존의 전략은 정말 빈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여전히 스페이스X의 우위를 점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화려한 전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발사 비용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공개된 발사 단가와 업계 추정을 감안하면 아마존이 이용하는 다른 발사체들은 발사당 대략 1억 달러 수준의 비용이 드는 반면 스페이스X의 재사용 펠컨 9은 내부 원가가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마치 한쪽은 비싼 택시비를 내면서 물건을 나르고 다른 한쪽은 자기 소유의 거대한 트럭으로 물건을 원가에 실어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본력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원가 경쟁력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겁니다. 결국 이 우주 전쟁의 승패는 스페이스X가 구축한 수직 계열화라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성벽을 아마존이 뚫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존은 막대한 자본으로 성벽을 넘으려 하고 스페이스X는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으로 그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있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페이스X는 거의 무결점의 제국처럼 보입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폭발적인 성장, 심지어 아마존이라는 거인의 도전마저 원가 경쟁력이라는 깊은 해자로 막아내는 모습까지 마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는 무적의 장군 같죠.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완벽이라는 단어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빛나는 성공 신화 뒤에는 언제나 가장 짙은 그림자가 숨어 있기 마련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스페이스X의 화려한 조명 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명확한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는 스타링크가 단순히 강력한 통신망을 넘어 이제는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전략적 무기급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 군의 눈과 귀, 그리고 핵심 신경망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본 나라들이 있으니 바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스타링크는 미국의 군사력이 전 세계 어디에나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늘 위의 감시탑이자 지휘소나 다름없습니다. 만일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스타링크가 미군의 통신을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미 국방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스타링크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파를 교란하는 재민계함행 공격은 기본이며 위성을 직접 파괴할 수 있는 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위성의 제어권을 탈취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공격이 성공하여 스타링크 네트워크 일부가 마비된다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입게 될 타격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더욱 두려운 핵심 인물 리스크입니다. 바로 CEO 일론 머스크 그 자신입니다. 물론 스페이스X의 눈부신 성공은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적인 리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의 원대한 비전과 강력한 실행력은 이 회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과 거침없는 정치적 발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그의 또 다른 회사인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상기해 보십시오. 자금 확보 완료라는 그의 트윗 한 줄에 주가가 10% 넘게 폭등했다가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폭락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습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면 이러한 변동성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CEO의 다음 행동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F1 드라이버가 모는 차에 동승했지만 그 드라이버가 언제 갑자기 핸들을 꺾어 엉뚱한 길로 질주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 번째 리스크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냉정한 문제, 바로 자본 지출 시 APEX의 굴레입니다. 자본 지출이란 기업이 미래의 이윤 창출을 위해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매입하는 등 현재 쏟아붓는 막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스타링크에게 이는 곧 수만 개의 위성을 제작하고 쏘아 올리며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되는 것일까요? 핵심은 스타링크 위성의 짧은 수명에 있습니다. 현재 우주를 수놓고 있는 수천 개의 위성들은 평균 수명이 약 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5년 후면 이들은 모두 우주 쓰레기로 전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수천 개의 새로운 위성을 제작해 다시 쏘아 올려야만 합니다. 힘들게 돈을 벌더라도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위성 교체 비용으로 끊임없이 재투자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스페이스X가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재무적 불투명성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거대한 자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현재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수익성이 저조하거나 갑작스럽게 금리가 급등하여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온다면 이 거대한 위성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 위 새로운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천재성과 불안정성이라는 양날의 검을 쥔 핵심 인물 리스크, 그리고 끝나지 않는 돈의 블랙홀인 자본 지출 리스크. 이것들이 바로 스페이스X가 보여주는 장밋빛 미래의 이면에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토록 선명한 기회와 그만큼이나 뚜렷한 위험 앞에서 현명한 투자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이 거대한 위험들을 회피하면서도 스페이스X의 폭발적인 성장에 올라탈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이제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과 전략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제 우주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현명한 투자 설명서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정답은 단순히 예 혹은 아니오로 나뉘지 않습니다. 진짜 현명한 답은 어떻게 투자하고 얼마나 담느냐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액션 플랜을 세워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내용은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안내하는 것일 뿐 결코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투자는 결국 개인의 신중한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포트폴리오의 비중 설정입니다. 투자를 하나의 식단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영양가 높고 맛있는 최고급 스테이크라도 매일 세 끼를 그것만 먹는다면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바로 그 최고급 스테이크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자산이지만 비중이 과하면 반드시 탈이 나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혁신 기업에 투자할 때 개인의 위험 감수 수준에 따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1%에서 최대 5% 이내로 비중을 조절하라고 강력하게 조언합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숫자로 환산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전체 투자금이 1억 원이라면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정도만 스페이스X에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스페이스X가 시장의 기대대로 10배 성장하는 대성공을 거둔다면 여러분의 500만 원은 5천만 원이 되어 전체 자산을 무려 45%나 끌어올리는 엄청난 효과를 안겨줄 것입니다. 반대로 최악의 경우 회사가 잘못되어 투자금을 모두 잃더라도 전체 자산 대비 손실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치명적인 타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며 거대한 성장의 과실을 따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영리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략을 실행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기업인데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바로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페이스X의 IPO 기업 공개를 기다리는 동안 혹은 단일 종목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간접 투자 전략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곡괭이와 삽 투자 전략입니다. 1850년대 미국 골드러시 당시 실제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곡괭이와 삽, 그리고 청바지를 팔았던 상인들이었다는 유명한 일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주 산업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스페이스X의 거대한 로켓이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밀 부품과 첨단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이 로켓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상장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한국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은 과거 공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스페이스X와 관련된 항공 및 우주 부품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을 더 많이, 더 자주 쏘아 올릴수록 이러한 협력사들의 매출도 동반 상승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는 스페이스X의 성공 가도에 간접적으로 편승하면서도 이미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혜로운 대안, 바로 우주산 업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진정한 수혜주가 될지 일일이 분석하기란 매우 까다롭고 한 종목에만 집중하는 위험도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투자자들을 위해 고안된 상품이 바로 ETF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캐시우드가 이끄는 ARK 인베스트의 ARKX나 이름에서부터 직관적인 UFO 같은 ETF들이 존재합니다. 이 ETF들은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위성통신 기업, 우주 관광 기업, 항공우주 부품사 등 수십여 개의 관련 기업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우주 산업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특정 기업 하나의 흥망성쇠의 모든 것을 거는 대신 우주 산업 전반의 거시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훨씬 분산된 전략입니다. 향후 스페이스X가 상장하게 된다면 이러한 우주항공 테마 ETF들이 포트폴리오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현명한 우주 투자자는 스페이스X에 올인하는 도박사가 아닙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에서 5%라는 명확한 원칙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부품 공급사나 우주 산업 ETF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며 우주 산업 전체의 성장에 동행하는 치밀한 전략가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재무적 불안감을 넘어 훨씬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스페이스X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인류의 미래, 그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화성에서 오는 신호를 기다리며 이 모든 투자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8만 1천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가치, 재사용 로켓을 통해 킬로그램당 발사비를 기존 대비 90% 이상 낮춘 기술력, 그리고 2025년 기준 연간 매출 런레이트가 100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는 스타링크의 독점적 지위. 여기에 향후 연 100억 달러 이상 매출도 노릴 수 있는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까지 더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스페이스X가 단순한 꿈이 아닌 견고한 현실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빛의 이면에 존재하는 짙은 그림자 또한 확인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과 천재 리더가 가진 예측 불가능성의 칼날,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막대한 자본의 굴레까지. 결국 스페이스X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미래 수익을 계산하는 일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라는 종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우리 각자가 답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저 어두운 우주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언젠가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가까운 내일일 수도 있는 그날. 화성으로부터 첫 번째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가 마침내 두 개의 행성에서 숨 쉬는 종족이 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 말입니다. 아마도 그날 스페이스X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천장을 가볍게 뚫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자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가올 변화에 현명하게 대비하는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식과 통찰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여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성에서 오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가장 위대한 꿈과 가장 차가운 이성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서는 위대한 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